자, 위험물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거. 자, 일단 인화점은 불이 붙는 온도이기 때문에 연소와 관련된 문제고요. 불이 붙는 온도. 인화점을 물어보면 거의 100% 사료입니다. 자, 사료 위험물의 인화점은 품명 따라서 특, 1석유류, 알코올류, 2, 3, 4, 동식물유류까지 품명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인화점은 높아집니다. 인화점이 높아진다는 거, 발화점이 높아진다는 거, 불이 붙는 온도가 높아진다는 건 불이 붙기 어렵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애들이 위험한 거고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합니다. 위험하긴 위험한데 덜 위험합니다. 자, 위쪽에 있는 애들은 그래서 지정 수량도 작고 위험 등급도 높고 이렇게 되는 것도 계속 같은 맥락으로 연결지어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품명만 구분해서 나오는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온 문제고요. 이런 식으로 아세톤은 1석유류고 이氧화탄소는 특수이나물, 클로로벤젠, 3석유류, 디에틸에테르 특수이나물 같은 품명이 이렇게 겹치게 되면 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이나물은 4가지 위험물이 있습니다. 특이디아산이죠. 암기법으로 외울 때 특이디아산의 배치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은 온도가 낮죠? 위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죠? 인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화점이 온도, 인화점이 낮고요. 인화점 온도가 높아요. 정확한 온도는 기억할 수 없어요. 그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기억할 수 없지만 대략적인 위치만 알고 가는 거예요. 특수이나물 안에서는 이디아산 순서로 인화점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특수이나물 중에 제일 낮은 인화점을 가지는 건 누구예요? 이 둘 중에 답은 몇 번이 될까요? 자, 온도계로 봤을 때 낮은 위치에 있는 게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인화점이 낮은 거죠? 디에틸에테르가 제일 인화점이 낮은 겁니다. 특수이나물의 위험물에 이디아산이 있어요. 특이디아산이 있는데 이게 온도계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게 온도계라고 하면 온도계는 낮은 온도부터 높은 온도로 이렇게 올라가죠. 온도계처럼 이거를 온도계 순서에 맞춰서 배열한 거예요. 그러면 2는 이氧화탄소를 얘기하는 거고 4는 산화프로필렌, 아세트알데히드, 디에틸에테르입니다. 그러면 디에틸에테르의 인화점이 제일 낮은 거고요. 그 다음이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이氧화탄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화점만 봤을 때 가장 낮은 인화점은 디에틸에테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입니다. 사료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 자, 사료위험물의 특징. 인류가 조해성, 조연성, 불연성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사료위험물은 일단 인화성 액체입니다. 자, 인화성 액체이고 대부분이 기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름이 증발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가 불이 붙는 방식이라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휘발유를 쭉 길 따라서 뿌리고 어느 한 군데서 라이터를 딱 붙이면 휘발유를 뿌린 상태로 불이 따라가죠. 휘발유를 뿌린 그 길 따라서 불이 따라가는데 그런 방식의 불을 끌어당긴다고 해서 인화성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자, 기름이 주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세부적으로 보자면 기름이 아닌 수용성인 물질도 있어요. 자, 기름은 물하고 만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물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물 위에 뜨고요. 대신 공기에는 가라앉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비중이 1보다 작다, 증기 비중은 1보다 크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비중이 1보다 작다는 건 특수이나물이나 제1석유류, 알코올류 이 정도까지 뭐 크게 조금 더 보자면 2석유류 비수용성까지는 물 위에 뜨는데 2석유류 수용성, 3석유류, 4석유류 여기는 또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사료위험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걸 같은 말로 전기가 통하면 도체라고 하는데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량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도체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아니다. 그러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기가 움직이지 않는다. 전기가 정지해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전기가 닿게 되면
정전기로 인해서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정전기에 의해서도 인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은 상온에서 액체이다. 사료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상온에서 액체 맞고요. 전기의 도체이다. 자, 도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불량도체라고 해야 되겠죠.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39번 휘발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휘발유는 사료위험물 중에 일석유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비수용성인 물질이죠. 자,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기 쉽다. 휘발유가 증기가 발생하면서 거기에서 불이 붙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료위험물은 증발연소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증기가 연소하는 방식이고요. 발생된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 그러면 증기 비중이 1보다 작다라는 뜻인데 사료위험물은 증기 비중이 1보다 큽니다. 1보다 큰지 작은지 알려면 29분의 분자량을 해보면 되는데 휘발유 자체는 C가 5개부터 10개까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C가 5개만 있더라도 29는 훨씬 넘기 때문에 증기 비중은 무조건 1보다 큽니다. 자, 사료위험물의 증기 비중 작은 거 한두 개밖에 없어요. 증기 비중 다 크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3번에 전기를 잘 통하는 도체이다. 전기 안 통합니다. 전기를 안 통하기 때문에 불량도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전기가 안 통한다는 건 전기가 정지해 있는 거기 때문에 정전기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4번에 인화점이 상온보다 높으므로 여름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휘발유의 인화점 알고 계시면 좋지만 사실 모든 위험물의 인화점 알기 어려워요. 자, 일석유류는 21도씨 미만의 인화점을 가진 거를 묶어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자, 21도씨보다 낮은 위험물들이 거의 일석유류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상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덥지도 춥지도 않은 가을철, 봄철 이렇게 좋은 날씨라고 생각하는 그 온도예요. 그렇다 보니까 상온은 한 20도씨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상온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화점이 상온보다 높다는 것은 1석유류에는 어울리지 않고 2석유류나 3석유류 이 정도는 가야 되기 때문에 4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다음 19번입니다. 클레오소트유 사료위험물 중에 삼미 클중아니에 해당하는 클레오소트유 삼석유류 비수용성의 2000리터입니다. 삼석유류에 속한다. 묻히고 증기는 독성이 없다. 상온에서 액체이다.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는다. 자, 삼석유류에 속한다. 이거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이석유류인지 일석유류인지 헷갈린다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확실하게 맞는지 틀린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보기이고요. 자, 묻히고 증기는 독성이 없다. 시험을 보는 입장이라면 저는 이런 보기가 참 헷갈릴 것 같아요. 자, 3번 상온에서 액체이다. 자, 액체인지 고체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료는 인화성 액체니까 액체인 거 알아요. 그래서 위험물의 성질만 가지고도 이거는 확실하게 맞는지 틀린지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물보다 무겁다. 사료 중에서 이석유류의 수용성 이상부터는 물보다 무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수용성이니까 물에 녹지 않는다는 알 수 있겠죠? 삼석유류의 비수용성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묻히고 증기는 독성이 없다. 자, 냄새가 있고요. 그리고 증기가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으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48번입니다. 벤젠의 증기 비중에 가장 가까운 값을 구하는 문제고요. 비중과 증기 비중을 구분을 해보자면, 자, 비중은 계산이 안 됩니다. 증기 비중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비중은 물을 기준으로 물보다 큰지 물보다 작은지, 그래서 물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물에 뜬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네요. 네, 물에 뜬다라고 보시면 비중이 1보다 작다. 물에 가라앉는다. 비중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방식이 비중이고요. 증기 비중은 공기랑 비교하는 겁니다. 자, 증기 비중은 계산이 가능한 부분이고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는 분자량을 구했을 때
29보다 작은 경우가 공기보다 가벼운 상태고요. 공기보다 무겁다, 공기에 가라앉는다, 분자량이 29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자, 29가 공기의 무게라서 그래요. 질소와 산소의 비율로 이제 합친 무게가 29가 나오기 때문에 29보다 큰지 작은지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증기 비중을 구하는 공식은 공기의 무게를 기준으로 한 29분의 분자량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지정 수량의 배수를 구하는 이유랑 똑같아요. 기준이 되는 게 분모로 가는 거고요. 비교하고 싶은 게 분자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식을 통해서 뭐의 증기 비중을 구하라고 했냐면 벤젠의 증기 비중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증기 비중을 구하기 위해선 분자량을 알아야 되는데 분자량은 분자식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물 표를 레벨 1, 2, 3를 거쳐서 이제 분자식을 다 외우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증기 비중은 분자식을 일단 쓰시고 주기율표에 따라서 원자 번호에다가 곱하기 2를 하거나 또는 뭐 곱하기 2 플러스 1을 하거나 이 원자량을 가지고 구하게 됩니다. 자, 원자량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이제 이론 쪽에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증기 비중을 구하게 되면 C는 원자의 무게가 12이기 때문에 12 곱하기 6을 해줄 거고 수소는 제일 첫 번째 있는 원소 번호도 1이고 원자량도 1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6을 해주게 되는데 자, 이것도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하게 되면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를 계산을 했을 때 값은 2.68이 나오게 됩니다. 자, 2.68하고 가장 가까운 숫자 2.7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증기 비중을 구하는 문제에서 분자량, 분자식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이 계산이 잘 안 된다 하시면 이제 속성으로 몇 개만 알려드리면 C는 1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H는 1, N은 14, Cl은 35.5, O는 16. 자,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원자량이니까 자, 요거를 알고 계시면 증기 비중 구하는 문제 나올 때마다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좀 익숙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16번입니다. 석유류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가스로 자극적인 냄새가 나며 취급하는 장치를 부식시키는 것은 자, 위험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사료 위험물인 석유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석유를 가지고 이렇게 분별 증류를 해서 쭉 분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사료 위험물에서 외웠던 뭐 휘발유, 등유, 경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분해해서 나오는 뭐 벤젠이라든지 뭐 톨루엔 이런 것들 쭉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위험물은 석유다라고 봐도 크게 무방하지 않아요. 자, 원유가 들어오면 그 안에서 다 분리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석유는 화석이라든지 지하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연료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석유라고 하죠. 그 석유들은 주된 성분이 CHONS입니다. 자, 요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사료 위험물에서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원소들이에요. 자, 그 중에서 이제 S는 사료 위험물에 잘 등장하진 않는데 자, 석유 안에는 이 S라는 황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 때문에 우리가 디젤차의 경우에는 요소수도 넣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황 때문에 그런데요. 자, 석유를 연소를 하게 되면 이 안에 아주 조금 들어있던 S가 산소랑 만나서 SO2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SO2가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산성도 강하고 냄새도 마늘 썩는 냄새, 그런 자극적인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냄새가 나며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것도 자극적인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취급하는 장치를 부식시킬 수 있는 거는 SO2가 됩니다. 자, 부식시킬 수 있는 이유는 얘가 물하고 만나게 되면 산성비처럼 산성을 띠는 물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거는 황에서 나오는 S가 연소했을 때 SO2를 얘기하는 겁니다. 38번입니다. 메탄올과 에탄올의 공통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거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메탄올, 에탄올에서 자, 요거는 좀 필기를 해드릴게요. 책에는 없는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좀 잘 적으세요. 자, 메탄올, 메틸알코올하고 같은 말입니다. 에탄올, 에틸알코올하고 같은 말이에요. 둘 다 비중이 1보다 작은 0.79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식은 메틸이니까 CH3에 OH를 가지는 거고 에틸이니까 C2H5에 OH가 됩니다. 자, 이거를 하면은 증기비중 구할 수 있죠. 증기비중 어떻게 구한다고 말씀드렸냐면 29분의 분자량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고, 자, 인화점 잘 보세요. 인화점 메틸알코올이 11도씨입니다. 에틸알코올이 13도씨고요. 지금 이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문제에 연관이 돼요. 발화점은 464도씨고 에틸알코올은 423도씨입니다. 보시면 인화점은 에틸알코올이 높아요. 근데 점화원이 없을 때 불이 붙는 온도인 발화점은 메틸알코올이 더 높아지죠. 자, 요거 잘 보시고 연소 범위까지 정리를 하면 7.3에서 36%, 에틸알코올은 4.3에서 19%. 그래서 무조건 에틸알코올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조금 어려워요. 인화점이 이렇고 발화점이 이렇고 연소 범위는 요 정도 된다 라는 거 외우진 마시고 한번 그냥 쭉 정리만 해두세요. 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위험물끼리 비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휘발성의 무색액체이다. 둘 다 알코올이니까 무색인 그런 액체고요. 인화점이 0도씨 이하이다. 자, 이거는 0도씨 이하가 되려면 특수인화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특수인화물 아니죠. 그래서 0도씨 이하가 아니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공기보다 무거우려면 29보다 분자량이 커야 되는데 이 상태만 봐도 29보다 큽니다. 탄소가 12고 산소가 16이니까. 그리고 비중이 물보다 작다. 0.79로 물보다 작은 거 맞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 문제는 요 표를 통해서 풀 수도 있고 이제 요 표는 다른 문제에 응용이 되니까 한 번쯤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4번입니다. 사료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 사료위험물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인화성이 있는 액체입니다. 자, 그래서 발생 증기가 가연성이면서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이 많다 맞고요. 정전기에 의해서도 인화할 수 있습니다. 자, 전기가 정지해 있기 때문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 도체가 아니라 부도체라고 해야 맞습니다.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클레오소트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위험물이 나오면 이 위험물이 몇류 위험물인지, 분명히 어디에 해당하는지, 지정수량이 몇인지, 그리고 몇류 위험물에 해당하면 그 위험물의 성질은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까지도 자연스럽게 연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클레오소트유 하면 일단 사류 위험물이죠. 자, 사류 위험물 중에서 3,2클중안2에 해당하는 제3석유류입니다. 삼석유류 비수용성이라서 2000리터가 3,2클중안2라고 우리가 외우는 거고요. 자, 분자식은 따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 위험물입니다. 사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인화성 액체라는 특징을 가지는 그런 위험물의 성질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1번부터 보시면 삼석유류에 속한다. 어떤 품명에 해당하는지, 특히나 사류 위험물은 위험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맞는 말이고요. 자, 무취이고 냄새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취이고 증기는 독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사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석유의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주유소에 갔을 때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석유 냄새예요. 기름 냄새. 기름에 대한 그런 냄새들은 뭐 냄새를 맡았을 때 아주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막 즉시 무슨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아주 극도로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그 냄새를 오래 맡았을 경우에는 분명히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유해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클레오소트유도 마찬가지고 석유에서 추출한 원료이기 때문에
때문에 독성이 없다가 아니라 독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석유에서 추출한 이제 원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상온에서 액체이다. 상온에서 액체인지 고체인지 어떻게 아나요? 사료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사료에 해당한다 하면 전체 다 액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무슨 액체, 무슨 고체라고 끝나지 않는 자기 반응성 물질, 자연 발화성 물질, 이런 식으로 물질로 끝나는 삼류와 오류에 대해서는 이 안에 있는 위험물들이 어떤 것이 고체고 어떤 것이 액체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는다. 사료 위험물은 물 위에 뜬다. 기름이니까 물 위에 뜬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료 위험물 중에서 제2석유류 수용성인 아세트산, 포름산, 히드라진 그 이후에 나오는 3석유류, 4석유류까지는 다 이제 무거운 기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보다 무거운 기름들이 사료에 이석유류 수용성 이상에 있는 위험물들이 물보다 무거운 기름들이고요. 사료 중에서 비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위험물의 품명을 가지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위험물의 성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장을 가지고 자꾸 이 안에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이제 이용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약간 까다롭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안에 특별하게 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문장 안에서 앞쪽은 맞는 말이라고 하고 뒤쪽은 틀린 말을 써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을 조금 뜯어서 세부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위험물이 나오면 위험물의 품명, 지정 수량, 뭐 몇류 위험물인지 위험 등급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벤젠과 톨루엔 중에서 인화점이 낮은 것은 톨루엔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벤젠, 톨루엔 그리고 아세톤까지 이렇게 인화점을 비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아세톤은 영하 18도씨의 인화점을 가지고요. 벤젠은 영하 11도씨, 톨루엔은 4도씨입니다. 자, 벤젠이 이렇게 육각형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톨루엔은 이 벤젠을 기본으로 해서 CH3가 들어간 물질을 톨루엔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긴 것보다 약간 복잡하게 생긴 것이 인화점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연상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벤젠과 톨루엔 중에서 인화점이 낮은 것은 톨루엔이 아니라 벤젠이 되겠고요. 디에틸에테르는 휘발성이 높으면 마취성이 있다. 자, 디에틸에테르는 몇류 위험물일까요? 사료 위험물이고 특수인화물이고 지정수량이 50리터인 물질입니다. 자, 특이디아산이기 때문에 이제 비수용성에 속하는 특수인화물 안에서도 비수용성의 성질을 가지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휘발성이 높으면 마취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료 위험물은 대부분 휘발성이 높습니다. 자, 기름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으면 냄새가 심하게 나죠. 이게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더 냄새가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는데 디에틸에테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취성이 있어서 이제 마취의 성분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자, 에틸알코올은 물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불연성 액체가 된다. 자, 불연성이라는 것은 연소가 되지 않는다, 불이 붙지 않는다는 뜻인데, 에틸알코올은 술의 원료이죠. 그래서 소주나 맥주 이런 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술에 물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불연성이 된다가 아니죠. 농도가 이제 약간 낮아질 수는 있지만 물이 조금 섞였다고 해서 이제 가연성이 아예 불연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연성은 틀린 말이 되겠고, 휘발유는 전기의 양도체이므로 정전기 발생이 위험하다. 전기 양도체라는 건 전기가 통한다는 말일까요? 통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전기가 통한다는 뜻입니다. 자, 전기가 통한다는 뜻인데 정전기는 무슨 뜻이냐면 전기가 정지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전기가 통한다와 전기가 정지해 있다는 서로 반대되는 표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는 전기가 통하지 않으므로 정전기 발생이 위험하다라고 표현해야 더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자, 사료위험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전기의 부도체 또는 불량도체라는 말도 쓰이게 되니까, 자, 이런 말이 보이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즉, 전기가 정지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하기 쉽다라고 연결 지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게 설명한 번호는 2번입니다. 24번입니다. 제 사료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사료위험물에 대한 이 위험물과 분자식 같은 것을 잘 외우셨다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는데요. 자, 아세톤의 경우에는 사료위험물이고요. 1석유류의 비수용성에 해당합니다. 자, 실린더유는 사료위험물 중에서 4석유류이고요. 과산화벤조일은 오류위험물의 유기과산화물입니다. 자, 그래서 과산화라는 말이 붙으면 유기과산화물 또는 무기과산화물이 되는데, 유기과산화물은 오류에 들어가는 거고 무기과산화는 몇 류에 들어가나요? 자, 무기과산화물은 1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산화벤조일은 오류다. 그리고 니트로벤젠은 사료위험물의 3석유류에 해당하는 물질인데, 자, 니트로벤젠일 때는 사료위험물이지만 디니트로벤젠, 그리고 니트로가 여기서 하나 더 추가가 되면 트리니트로벤젠이 됩니다. 자, 니트로가 한 개일 때는 사료위험물로 끝나지만 니트로가 2개가 된다, 3개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오류위험물 중에서 니트로 화합물이 된다는 점을 잘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편적으로 나오는 위험물 외에도 약간씩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출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문제를 못 풀 정도가 아니라 살짝 당황시키는 용도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니트로가 들어간다고 다 사료위험물이다, 오류위험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류위험물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휘발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휘발유는 사료위험물이고 품명은 1석유류의 비수용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전기의 양도체 힘으로 정전기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전기 양도체는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전기가 통한다는 뜻이 전기 양도체고, 정전기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지금 문장이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전기 불량도체라는 말을 써야 맞겠습니다. 자, 빈 드럼통이라도 가연성 가스가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자,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이 컵에 커피가 약간 묻어 있는데 위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탄가스 같은 것을 쓰고 나면 어느 정도 구멍을 내서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안에 가연성 가스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저장 및 취급 시 환기를 잘 시켜야 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료위험물에서 가장 잘 나오는 말인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 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전기가 안 통할 때는 불량도체라거나 또는 전기의 부도체,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을 사료위험물에서는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59번입니다. 이氧화탄소에 대한 성질로 틀린 것. 이氧화탄소는 사료위험물이죠. 사료위험물 중에 특수인화물에 해당합니다. 자, 연소할 때 황화수소를 발생한다. 자, 아까 5황화린, 3황화린 이런 경우에도 물과 반응할 때 어떤 게 발생하는지, 또 탄화칼슘의 경우에도 물과 반응했을 때 어떤 물질이 생겨나는지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氧화탄소가 연소한다는 것은 산소랑 반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실기시험에서는 조금 익숙한데 필기시험에서는 화학반응식을 쓸 일이 없어서 이런 문제를 오히려 이렇게 한글로 써 있다 보니까, 화학식이 아니다 보니까 쉽게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탄소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랑 만나서
CO2를 만들어냅니다. S가 있는 경우에는 O2랑 만나서 SO2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식을 쓰고 이 분자가 무엇인지 한글로 써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CO2는 이산화탄소이죠. 왜 그러냐면 산소가 2개 있는 탄소니까요. 그렇게 되면 같은 법칙으로 탄소 대신에 황이 들어갔으니까 산소가 2개 있는 황이라서 이산화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氧화탄소가 연소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연소할 때 주로 황화수소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황이나 이산화탄소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그럼 황화수소는 뭘까요? 황화수소는 수소가 황과 있는 이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자, 증기비중은 약 2.6이다. 자, 앞으로 필기시험에서 증기비중이라는 말이 보이면 이렇게 화학식을 써보세요. 그러면 29분의 이 물질의 분자량을 구하는 건데 주기율표상에 이 원소의 위치대로 이 원소가 짝수에 있으면 곱하기 2를 하고요. 자, 홀수에 있으면 곱하기 2 플러스 1을 해봅니다. 탄소는 6번 원소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했을 때 12가 되고요. 황은 16번 원소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면 32가 됩니다. 근데 이 황이 2개가 있기 때문에 32 곱하기 2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자체가 이氧화탄소의 분자량이 됩니다. 이 이황화탄소라는 물질의 몸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분자량을 29로 나눴을 때의 값이 증기비중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증기비중을 구하는 방법은 29분의 분자량입니다. 근데 이 말이 증기비중이 아니라 그냥 비중으로 되어버린다 라고 하면은 비중 자체는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없습니다. 이 물질의 결합 구조에 따라서 결정지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비중은 뭐 물보다 가벼운지 무거운지를 구분하는 정도로 쓰여야 하고 비중을 하나하나 위협물마다 다 외우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없는 공부입니다. 자, 증기비중이 나왔을 때는 29분의 분자량을 해서 꼭 계산을 통해서 이 값이 몇이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 보셔야 하고 기중이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이 비중이 1보다 클지 작을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2.62가 나오기 때문에 약 2.6이라고 표현해도 맞을 수 있겠죠. 자, 보호액으로 물을 사용한다. 자, 이 이氧화탄소를 보관할 때는 어디에다 보관할까요? 물 속에 보관합니다. 2류의 유황, 3류의 황린, 4류의 이氧화탄소가 물 속에 보관하는 거고 물과 상극인 석유 속에 보관하는 것들은 나트륨과 칼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 속에 보관하는 대표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 인하점이 약 영하 30도씨이다. 특수인화물이기 때문에 인하점이 영하 20도 씨 미만, 그리고 B점 40도, 발화점 100도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인하점이 이氧화탄소의 경우에는 영하 30도입니다. 자, 그래서 맞는 말이고 인하점에 대한 것은 약간 자신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소할 때 어떤 물질이 반응하는지 특히 물과 반응할 때 수산화 칼슘, 수산화 나트륨 이런 것인데 산화칼슘, 산화나트륨 이런 식으로 글자를 하나씩 바꿔버리는 게 굉장히 흔한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위험물에 대한 표, 위험물, 화학식, 지정수량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문제라서 자꾸 넘기는 거고요. 이런 성질에 대한 문제나 문장 구조로 된 문제를 자꾸 풀어드리는 이유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저희 교재에는 지금 1, 2, 3, 4회 중에서 1회랑 4회에 대해서만 이렇게 문제가 수록되어 있지만 거의 책에 있는 문제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법령에 치우친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비중을 두지 마시고 화학 물질에 대한 성격, 소화 방법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하셔서 그 문제들을 풀고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실기로 넘어가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